한국 GM이 부평 2공장의 생산을 20%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벌써 5번째 감축인데 판매 부진이 이유입니다. 노조는 공장 문을 닫는 수순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큰 돈을 벌 수 있는 알바라고 유인해 상품권을 대신 사게 하는 수법의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추적이 어려워 금융당국도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태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한 채를 두 가구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개조가 가능한 세대 구분형 주택 제도가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별도의 출입문과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어 집에 남는 공간에 새를 놓을 수 있게 됐습니다. 대중교통 요금이 줄줄이 오릅니다. 서울 택시 기본 요금이 내일 새벽 4시부터 3,800원으로 오르는 데 이어서 다음 달은 시외버스와 광역 급행버스 요금도 크게 오를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GM이 5번째 생산 감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판매 부진이 이유인데 현장에선 공장 폐쇄 수순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먼저 권세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GM이 말리부와 아베오를 생산 중인 부평 2공장의 생산량 감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생산 대수를 현재의 24대에서 19대로 20% 낮춘다는 목표입니다. 대우자동차의 공장이던 부평 2공장을 지난 2006년에 인수한 이후 5번째 감축입니다. 노사합의가 이뤄지면 42대로 출발했던 시간당 생산 대수는 13년 만에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한국GM은 국내외 판매 부진으로 생산량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합니다. 부평 2공장에서 주력으로 생산하는 말리부의 판매량은 지난달 1,100여 대로 1년 전보다 4분의 1 줄었습니다. 부평 2공장의 최대 생산 능력은 12만 5천 대지만 지난해 4만 5천여 대가 생산돼 공장 가동률은 36%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올 들어 판매 부진이 더 심화되면서 현재 가동률은 22%까지 급감했습니다. 노사는 3차 회의까지 이어갔지만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셧다운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 공장을 계속 축소하겠다라는 저희로밖에 저희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있었던 군산공장 폐쇄 전철을 재현하는 거 아니냐. 아베오가 올해 단종될 예정인 가운데 오는 2022년 이후 부평 2공장의 생산 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현장의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SBS CNBC 권세욱입니다. 다음 달부터 시외버스와 광역 급행버스 요금이 대폭 오를 전망입니다. 서울택시 요금은 예고된 대로 내일 새벽부터 인상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현 기자. 네, 김정현입니다. 네, 먼저 버스 요금이 인상된다고요? 네, 시외버스와 M버스로 불리는 광역 급행버스 운임료율 상한 조정안이 오늘 확정됐습니다. 일반 직행 시외버스는 13.5%, 고속 시외버스는 7.95%로 결정되는데요. 이에 따라 서울 속초를 오가는 일반 시외버스 요금은 13,300원에서 15,100원으로 오르고 고속버스는 서울 부산 구간이 현재 23,000원에서 24,800원으로 인상되는 등 구간별로 상한선까지 요금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M버스는 경기 지역은 400원, 인천은 200원씩 올라 모두 2,800원으로 인상됩니다. 국토부는 업계에서 운송 원가 상승에 따른 높은 인상률을 요구했지만 국민 부담을 고려해 인상폭을 최소한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상된 요금은 다음 달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네, 이에 앞서서 서울택시 요금은 당장 내일부터 오르죠? 네, 내일 새벽 4시부터 인상되는데요. 기본 요금이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오릅니다. 밤 12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적용되는 심야 요금은 3,600원에서 4,600원으로 인상됩니다. 대형 택시나 모범 택시 기본 요금도 오르는데요. 5,000원에서 6,500원으로 인상됩니다. 김 기자, 이 기본 요금뿐만 아니라 주행 요금도 같이 오른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주행 중 미터기가 올라가는 속도도 빨라지는데요. 현재는 142m당 100원씩 올라가는데 내일부터는 132m에 100원씩 올라갑니다. 시간 단위 요금도 100원 추가되는 시간이 35초에서 31초로 줄어듭니다. 서울시는 내일부터 보름 동안 7만여 대의 택시 미터기를 업데이트할 예정인데요.
업데이트되지 않은 택시를 탈 경우 조수석 뒤에 부착되는 요금표를 보고 택시비를 지불하면 됩니다. 심야 할증의 경우에는 10원 단위까지 계산되기 때문에 반올림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4,040원의 요금이 나오면 4,000원을 내고 4,050원이 나오면 4,100원을 내면 됩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정현입니다. 이른바 황제보석 논란으로 구치소에 재수감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선고 내용 전해주시죠. 네, 서울고법은 오늘 2차 파기환송심에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206억 원의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기업 오너가 피해금을 사후적으로 변제했다고 또다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다면 고질적인 재벌 개입 범행은 개선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 이 전 회장은 수감된 기간을 뺀 2년 이상을 구치소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다만 조세포탈 혐의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네, 이 전 회장은 황제보석 논란을 빚었었는데 당시 상황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이 전 회장은 태광산업의 생산 섬유 제품 규모를 조작하는 무자료 거래와 조세포탈 등으로 2011년 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 등이 선고됐지만 대법원은 횡령액 재산정을 위해 또 조세포탈 혐의 분리 등을 위해 각각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었는데요. 앞서 이 전 회장은 2011년 1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그해 4월 구속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던 겁니다. 이듬해 6월에는 항소심 과정에서 보석이 허가돼 약 7년 동안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는데요. 병원이 아닌 술집에 나타나고 음주, 흡연을 하는 모습 등이 포착되며 황제보석 논란이 불거졌고 법원은 지난해 12월 보석을 취소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대포 통장을 이용하는 게 어려워지자 상품권을 대신 사달라는 수법으로 추적을 피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금융당국도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광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포털 사이트 카페에 올라온 아르바이트 구인 게시글입니다. 월 400에서 500만 원의 돈을 벌 수 있다면서 카카오톡 아이디가 적혀 있습니다. 연락을 하니 입금해주는 돈으로 문화상품권을 대신 사주면 알바비를 주겠다고 말합니다. 이모 씨도 이 같은 광고를 보고 상품권을 샀다가 범죄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총 3번을 구매를 해서 총 250만 원을 구매를 했었어요. 돈을 벌 수 있다는 그걸 보고 일을 시작했는데 알바를 시작하고 얼마 뒤 이 씨는 본인의 계좌가 사고 계좌로 등록돼 2달간 입출금이 중지됐다는 연락을 받았고 경찰 조사도 받아야 했습니다. 알고 보니 입금된 돈은 구매를 의뢰한 업체가 보낸 돈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송금한 돈이었던 겁니다. 이 씨로부터 문화상품권 고유번호를 받은 업체는 현금으로 바꾼 뒤 잠적했습니다. 상품권을 판매한 업체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들 때문에 제가 이제 본인인증 심사 절차를 강화를 했더니 알바라는 형태로 들어와서 ATM이나 인터넷 뱅킹이 금지가 돼요. 거의 2달 동안 묵히면 아무것도 못해요. 이처럼 사각지대가 커지면서 금융당국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 막으면 또 그걸 우회적으로 또 돌려서 저렇게 신종으로 또 나오고 처벌이 강화를 하면은 총책은 안 걸리고 그 알바생들만 걸려서 되게 곤혹스럽게 돼버리거든요. 후에는 사법당국이나 홍보 강화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금융당국은 낯선 사람에게 계좌로 돈을 입금받아 상품권을 대리구매할 경우 피싱 사기에 연루돼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SBS CNBC 정광윤입니다. 네, 이 내용을 취재한 정광윤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정 기자, 그간의 보이스피싱과는 수법이 좀 다른데 지난해에 본격 등장한 수법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중반부터 이런 알바를 구한다는 글이 인터넷 여기저기에 퍼지기 시작했는데요.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기존에 사용하던 대포 통장을 구하는 게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돈을 주고 계좌를 구하는 길이 막혔는데요. 때문에 아예 일반 계좌를 통하는 수법이 개발된 겁니다. 이 경우 계좌가 명의를 도용한 게 아니라 실제 사용자가 있는 합법적인 계좌이기 때문에 걸러내기도 어렵고 상품권 코드만 있으면 온라인에서 현금화하기도 쉽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상품권 대리 구매만 해주면 몇백씩 준다. 이게 충분히 좀 의심을 할 만한데 피해자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주로 지역 맘카페나 혹은 구직 카페 등에 손쉽게 돈을 벌 방법이 있다고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부업을 찾는 가정주부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가상화폐에 투자하려고 한다며 돈을 입금을 해줄 테니까 얼마는 아르바이트로 갚고 나머지는 문화상품권으로 사서 보내달라는 식으로 회유를 하고 있습니다. 대리구매 알바 경험이 있는 또 다른 피해자는 2차례에 걸쳐 1,600만 원 어치 상품권을 송금하고 16만 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선 일단 자기 계좌에서 돈이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손해볼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리구매 알바를 한 사람들은 말 그대로 피해자인 건가요? 잘못이 없나요? 범죄에 이용되는지 모르고 참여한 경우엔 일반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지만 네. 고의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 12일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자금융거래법과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범죄에 이용될 걸 알면서 계좌 정보를 대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받고 상품권을 판매한 업체들의 경우 금감원의 행정 절차에 따라 돈을 피해자에게 다시 돌려주도록 했었는데요. 받는 돈이 피해금인지 알 길이 없는 업체 측에 너무 가혹한 처사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작년 3월 관련법 개정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반대급부로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 입장에선 돈을 되찾기가 더욱 어려워진 셈입니다. 이게 추적이 어렵다고 하는데 피해를 막을 방법이 정말 없는 겁니까? 지난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들어 10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가 5만 5천여 건으로 전년 대비 40% 이상 늘었습니다. 피해 금액 규모도 3,34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늘었는데요. 상품권 대리구매 알바나 메신저 피싱 등 신종 수법들이 계속 등장하면서 수법이 진흥화하고 있는 것이 큰 원인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현재로선 신종 수법들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입니다. 알겠습니다. 정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기업이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유 지분에 따라 이윤을 나눠주는 것을 배당이라고 하죠. 그동안 우리 기업들의 배당이 세계 기준에 비춰 인색하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최근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왜 그런지 안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전체 상장사의 배당금 총액이 올해 처음으로 30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매출 기준 주요 상장사의 배당액이 크게 늘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배당금 총액을 지난해보다 3,200억 원 늘렸고 포스코와 하나금융지주 역시 각각 1,200억 원, 300억 원씩 금액을 키웠습니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배당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고요. 기관 투자자들이 이러한 이유로 배당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런 추세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배당 기업의 주주권 행사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국민연금의 경고도 무시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배당 구두쇠로 찍힌 현대그린푸드는 올해 배당금을 3배 가까이 끌어올렸습니다. 저배당 블랙리스트로 꼽히면 국민연금의 강도 높은 감시를 피할 수 없어서입니다. 주주들에게는 반가운 일입니다. 이게 최근에 상장 기업들의 배당 성향을 확대하는 것이 지역적 국가별로 비교했을 때 월등하게 우리가 현재 높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주주하는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것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순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배당은 자칫 기업 투자 여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어서 양날의 검과 같은 배당을 두고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SBS CNBC 안지혜입니다. 네, 그렇다면 최근 우리나라 기업들의 배당 확대 움직임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취재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지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윤 기자. 네. 앞서 본 리포트처럼 기업들이 배당을 이렇게 확대하는 이유,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우선 배당의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이 기업들이 벌어들인 이익을 이 사내 유보금으로 쌓아서 나중에 현금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등 환원을 하거나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국민연금 측은 지난 2016년부터 그간 배당 성향이 낮은 우리나라 기업들을 추려서 이 대화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비공개 대화라든지 아니면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최근 스튜어드십 코드 논란이 생긴 남양위업과 현대그린푸드 등은 이미 이렇게 추려진 기업들 중에서 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다면서 공개가 된 상황입니다. 그 때문에 자발적인 움직임이다. 이렇게 보기는 다소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네, 그런데 그동안 우리나라는
이 해외 외계 글로벌 기업보다는 배당 성향이 좀 낮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 증권사에 따르면요. 이 지난 2016년 우리나라 상장사의 배당 성향은 18% 정도로 보이는데 세계 평균인 47%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벌면 이 미국은 46만 원 정도를 주주들에게 돌려주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18만 원 정도만 주게 되는 셈인 거죠. 네, 그러면 우리도 이제 글로벌 기업처럼 수준이 올라갔다는 건데 장단점은 어떻습니까? 네, 최근 저성장 속의 과감한 투자, 이런 미래 먹거리를 선점하기 위한 발빠른 한국 기업들의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 우리나라의 기업의 전략이기 때문에 과도한 배당은 자칫 현금 유보를 할 수가 없게 된다, 이런 우려가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다른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 배당 압박이 거세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또한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외국인이 지분이 많이 갖고 있으면 배당 성향을 높이면 그게 다 해외로 돈이 빠지거든요. 대주주의 지분이 10%가 안 되는데 외부에 있는 한 기관의 지분이 10% 가까이 된다.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서 배당을 높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배당 확대가 이 주식의 가치를 오히려 높여주는 효과를 주기도 하기 때문에 결국 기업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이런 목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의 배당 정책이 향후 안정화될 수 있겠느냐, 이런 거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윤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이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에게 사실상 물러나라고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이사회에서 퇴출시킬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그동안 삼양식품의 백기사를 자청했던 현대산업개발이 왜 이렇게 돌아선 건지 황인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양식품의 2대 주주인 현대산업개발이 배임과 횡령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임원을 이사회에서 제외시키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관 변경 안건은 다음 달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결정됩니다. 사회적 분위기가 윤리적 경영을 강화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거라서 2대 주주로서 제안을 드린 것일 뿐입니다. 앞서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은 회사 돈 5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제안은 구속된 전 회장에게 물러나라고 꼬집어 요구한 것과 같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대산업개발과 삼양식품은 창업주인 정세영 회장과 정중용 회장이 같은 실향민으로서 끈끈한 관계를 유지했고 지난 2005년엔 삼양식품이 일본 기업에 매각될 위기에 처하자 현대산업개발이 지분을 대신 매입하기도 했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최근 오너리스크로 삼양식품의 기업 가치가 떨어지자 현대산업개발이 투자자 입장에서 내린 결정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좋았던 관계는 관계일 뿐 이제라도 기업 가치 하락을 막아야 나중에 지분을 팔 때 손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액시에 관련된 부분들을 사전적으로 준비할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될 것 같거든요. 미리 조금씩 준비한다라는 차원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충분히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겠죠. 이 같은 제안이 알려지면서 오늘 삼양식품 주가는 장중한 때 8%나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 회장 등 특수관계인 지분이 절반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번 안건이 주총에서 통과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삼양식품 측은 현대산업개발의 이번 제안에 대해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황인표입니다. 아파트 한 채를 개조해서 마치 두 채의 집처럼 따로 쓸 수 있는 걸 세대 구분형 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설치 조건 등이 없어서 허가를 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오늘부터 조건이 담긴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강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금호동에 사는 강모 씨.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나눠서 임대를 두고 싶어도 구청의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또 면적에 대한 기준이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참 애매했습니다. 허가 자체도 안 되고 지하철에서 약간 꺼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좀 불편한 그런 게 좀 있죠. 국토부가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자 최소 주거 면적 등 세대 분리형 주택의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분리된 공간의 면적이 최소 14제곱미터가 넘어야 하고 부엌과 화장실, 출입문을 따로 갖춰야 합니다. 다만 아파트 단지에 이런 주택이 너무 많아지면 주차장이 부족해지는 등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아파트 전체 가구의 10분의 1, 동별로는 3분의 1 이내로 제한할 예정입니다.
어르신들께서 쪼개서 집을 전세나 월세로 놓을 수 있는 문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도화된다 하니 상당히 앞으로는 문의가 많을 것 같습니다. 국토부는 이런 주택이 많아지면 1인 가구와 청년층을 위한 소형주택 공급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CNBC 강산입니다. 지난해에도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려스러운 것은 흑자 폭이 계속 줄고 있다는 건데요. 수출 감소 때문인데 정부의 경제 인식이 담긴 그린북에도 수출 감소에 대한 우려가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류정훈 기자, 우선 경상수지 얘기부터 해보죠. 경상수지가 몇 년 연속 흑자 기록 세운 겁니까? 네, 연간 경상수지는 지난해까지 21년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12월 국제수지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764억 1천만 달러로 전년보다 11억 8천만 달러 확대됐습니다. 하지만 월별 경상수지는 흑자 폭이 계속 줄고 있는데요. 지난해 12월 경상수지는 48억 2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는데 이는 8개월 만에 가장 적은 규모입니다. 반도체 단가 하락과 대중국 수출 둔화 등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정부의 경제 인식이 담긴 그린북도 오늘 나왔는데 여기에도 수출 감소에 대한 우려 담겼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기재부가 발간한 2월 그린북에는 지난달까지 견조한 흐름세를 보였던 투자와 수출이 조정을 받는 모습이라는 표현이 담겼습니다. 수출 상황에 대한 기대와 인식을 한 단계 낮춘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수출에 관해서는 지금은 조정을 받고 있어 걱정거리가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그린북에서 이례적으로 반도체를 지목해 업황의 불확실성을 거론했는데요. 이달 그린북에서도 우리 경제를 둘러싼 환경에 관해 언급하면서 미중 무역 갈등, 브렉시트, 반도체 업황 등 불확실성이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재정부에서 SBS CNBC 류정원입니다. 오늘부터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됐는데요. 이에 맞춰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총괄하는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도 첫 발을 뗐습니다. 특위는 중국의 미세먼지 저감을 촉구하는 협약화 방안을 마련해 오는 11월에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환진 기자입니다.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이낙연 국무총리는 중국발 미세먼지가 많다는 게 이미 입증된 사실이라며 중국의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미세먼지는 중국 국민들께 더 큰 고통을 드립니다. 우리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협력을 중국에 요구하는 것은 중국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정부는 상반기 중 협약화 방안을 만들어 오는 11월 열리는 한중일 환경장관 회의에서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중국 베이징에 설치된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통해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미세먼지 저감 실증 사업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가동이 제한되는 발전소를 현행 36기에서 47기로 늘릴 방침입니다. 이 총리는 이 같은 조치 외에도 국민들의 동참도 당부했습니다. 노후 경유차를 줄이고 공사장 가동 시간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가 이행되면 국민께서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모두를 위해, 미래를 위해 감내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는 2014년 기준 미세먼지 배출량을 오는 2022년까지 36%가량 감축할 계획입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미국 상무부가 자동차 수입이 자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윤영 기자입니다. 미국의 수입차 관세 부과 방안에 대해선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수입차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안과 자율주행차, 전기차 등 미래형 자동차에만 관세를 부과하는 안, 유럽연합에서 생산된 완성차에 대해서만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입니다. 최악의 경우는 미국이 한국 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수입차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겁니다. 국내 자동차 업계는 한 해 80만 대 이상의 완성차를 미국에 수출하고 전체 수출 중 미국 수출 비중이 30%가 넘습니다. 현대차를 비롯해서 한국 GM이나 르노 삼성 모두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2차, 3차 이 협력사, 부품사 같은 데서는 일반적으로 전속 계약 맺은 이런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바로 이 부도가 일어난다든지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때문에 정부와 자동차 업계에선 한국이 관세부가 예외국으로 지정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출장을 다녀온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관세 면제 가능성에 대해 미국 측 반응이 나쁘지 않았다며 최종 조치에 포함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가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가운데 향후 미국의 결정에 한국 자동차 업계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미국의 국가 비상사태 선포 우려 등으로 코스피가 닷새 만에 하락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1.34% 떨어진 2,196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이 1,800억 원, 기관도 400억 원 넘게 팔았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공유경제와 원격진료를 우리나라도 못할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중소기업 CEO 혁신포럼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유경제와 원격진료 등 사업이 활성화돼야 하지만 기술이 아닌 이해관계자 갈등 조정이 가장 큰 상황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사회적 대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연금이 투자기업에 대한 경영 참여를 확대하면서 재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오너 리스크가 크거나 저배당을 고수해온 기업들을 정조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주주권 행사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왜 논란이 되는지 오늘 밤 11시 취재 파일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려 곳곳에서 혼잡을 빚었는데요. 낮 동안 일시적으로 약해졌던 눈발이 퇴근길 무렵부터 다시 굵어질 것으로 보여 또다시 교통 혼잡이 우려됩니다. 오늘까지 내리는 눈의 양은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가 2에서 5cm, 서울과 경기 남부, 충청도와 전북, 경북 북부 내륙이 1cm 내외가 예상되고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도에는 오늘 저녁에, 경북 북부 내륙과 전북은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퇴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동안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내일 새벽 강원 영서 남부와 경기 서부, 전북 동부에는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토요일 오전에는 서쪽 지방과 강원 영서를 중심으로, 일요일 오전에는 경상도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주말 나들이 계획 세우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방 서울과 춘천의 아침 기온 영하 4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서울 2도, 인천 1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안 속초와 울진의 아침 기온 영하 3도가 되겠고요. 한낮에는 속초 2도, 강릉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전주는 영하 1도에서 시작해서 낮에는 3도까지 오르겠고요. 부산의 낮 기온은 7도가 예상됩니다. 모레는 평년 기온을 밑돌며 반짝 추위가 나타났다가 이후 차츰 기온을 회복하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 전국에 또 한 차례 비 또는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프리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